안나 카레니나처럼 먼 나라에 또 우리와 다른 시대에 제작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즐기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지금 편하게 보면서 지금 우리한테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라든지 고민거리를 갖다가 알고 나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저런 식으로 글을 썼고 왜 캐릭터들을 저렇게 설정했고 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방식 다 훌륭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첫 번째 방법은 편하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면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접근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작품입니다. 근데 제정 러시아, 19세기 러시아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큰 혼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과연 내가 러시아인이라는 것이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뜻인지 유럽인이라는 뜻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러시아는 유럽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역사의 대부분 동안을 서구보다는 동방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를 만들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서양 문화를 갖다가 급격하게 도입했을 때 이 서양 문화가 마치 남의 옷처럼 잘 안 맞는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톨스토이나 푸시킨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의 소설을 갖다가 굉장히 한국에서 사랑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구화가 되기 전에 러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볼가강이라는 강을 끼고 위아래로 처음에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유럽은 굉장히 가난해서 사실 러시아가 그닥 배우고 싶은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아래쪽에 아바시드 칼리펫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랍 민족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던 지역과, 그리고 옆에 로마의 정통 후예인 비잔틴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느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강대국이 돼보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 그들은 서쪽을 보지 않고 처음에는 비잔틴 제국의 문화를 봤습니다. 그 러시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고려나 조선처럼 아직 러시아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키예브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키예브 공국이라는 나라의 대공작, 왕 같은 거죠. 대공작이 비잔틴 제국의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물론 이제 21세기에 다시 그려진 그림이고요. 안나 폴피리제니타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의 공주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키예브 대공이 필요했던 여러 장인들이나 아니면 사제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키예브 공국에 비잔틴 제국 형식의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키예브에 있었던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아마 터키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하기야 소피아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그렇죠.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그죠? 그 성 소피아 성당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잔틴 제국을 따라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다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역에 징기스칸의 군대가 도착을 하게 되고요. 징기스칸의 그 군대가 도착을 하면서 러시아 계열의 많은 귀족들이 실질적으로는 징기스칸한테 공물을 바치는 속국이 돼요. 그러면서 중국이나 이 동방 쪽의 문화가 또 한번 대거 유입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마이라는 사람인데요. 마마이는 징기스칸의 제국이 부서지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칸이었습니다. 칸은 우리가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할 때 바로 그 칸이죠. 유목민들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계열의 귀족들은 마마이한테 속국처럼 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모스크바 공작이 드디어 이 러시아 민족의 귀족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마마이를 물리치면서 그 군사 조직이 그대로 제정 러시아 때까지 그 러시아의 귀족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랫동안 몽골족들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 문화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6세기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복장을 보면요, 그 복장은 이란이나 터키나 몽고의 복장과 훨씬 더 가깝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의 복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뿌리 위에다가 급격한 서구화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아시아적 정체성과 서구적 정체성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고, 안나 카레니나의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엄연히 아시아적인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아시아에서 빼서 유럽에 포함시킨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뒤에 보시는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황제죠. 표트르 대제는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한 인물입니다. 부의 중심이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을 앞으로 이루게 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미리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것보다 유럽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러시아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파악하고 러시아를 급격하게 서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밑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을 독일로 유학을 보내서 독일의 신식 기술이라든지 복장 같은 걸 배워오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의상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서 있는 자세까지 독일 황제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러시아 귀족들의 상징은 동방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기 때문에 긴 수염이었습니다. 근데 표트르 대제는 무조건 수염을 깎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유럽 사람들은 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족들이 반발을 하죠. 이 수염이 내 권위의 상징인데 이걸 왜 깎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가 이걸 강제로 베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묘책을 내냐면요, 더 무서운 묘책을 내죠. 수염의 길이를 재서 수염 길이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표트르 대제는 앞으로 그 유럽의 소식을 갖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의 중심은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유한 농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었던 모스크바의 수도가 있으면은 앞으로 러시아가 뒤처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다를 맞대고 있는 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독일식 요새를 짓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유럽식 신식 시설이라든지 항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시설이라든지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는 세련되고 서구화된 페테르부르크와 보수적이고 아시아적인 모스크바라는 두 개의 대도시를 가지게 되고, 이 두 대도시의 갈등이 그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 안나 카레니나 뮤지컬에 그대로 반영돼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안나 카레니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오는 그 장면 자체가 서구화된 곳을 떠나서 러시아의 전통이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걸로 온다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사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러시아의 귀족들이 너무 서구화가 빨리 진척되니까 자기들의 원래 삶의 형태가 변한 걸 두려워해가지고 수도를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게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두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몇 대가 내려가서 예카테리나 대제라는 여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서구화의 그 물살이 급속하게 러시아로 들어오게 되죠. 예카테리나 대제는 표트르 대제와 다르게 독일을 롤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더 서쪽에 있는 프랑스를 롤 모델로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한 궁전 문화를 꽃피고 있을 때고요. 예카테리나 대제는 그 러시아의 황실을 베르사유와 프랑스 왕실에 맞먹는 가장 세련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카테리나 황제 시대에 지어진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조각들은 심지어는 프랑스 지식인들을 그대로 데려와가지고 프랑스 지식인한테 만들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서구의 상징인 표트르 대제의 동상 보이시죠? 이 동상은 프랑스 조각가인 프랑코나라는 사람이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각을 만드는 과정이 러시아의 모순을 보여주는데요. 이 표트르 대제의 조각 아래를 받치고 있는 이 거대한 바위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저런 바위를 옮기게 되면은 유럽은 산업혁명과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옮겨왔을 테지만 러시아는 유럽의 겉모습만 배웠지 그거에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아직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노비가 동원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저걸 끌다가 채찍을 막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이 어떻게 보면은 겉만 서구화돼 있고 속은 그 전통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러시아의 양면성을 갖다 보여주는 상징처럼 남아있죠. 이 다음에 보실 수 있는 이 그림은요. 지금 페테르부르크를 상징하는 대성당인 성이삭 대성당인데요. 성이삭 대성당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건축가가 지었습니다. 몽페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가 지어서 사실 프랑스에 있는 앙발리드, 나폴레옹의 묘와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모양의 건물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인들에게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는 어떤 차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를 봤을 때 이 두 개의 건물을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건물은 모스크바의 상징인 바젤 성당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물은 페테르부르크의 상징인 이삭 성당인데 옛날 동방의 모티브와 훨씬 더 페르시아나 터키 쪽의 건축과 비슷한 이 바젤 성당이 가장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심부에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성 이삭 성당이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는 것을 딱 보면은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두 도시가 안나 카레니나 안에서 상징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